안녕하십니까, 부생방의 함주원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재개발 방식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방식이 어떤 방식이 있고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재개발 방식에 있어서 민간 재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 재개발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공공 물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함에 따라서 이런 정부가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한 이런 정비 사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민간 재개발 방식과 공공 재개발 방식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민간 재개발 방식을 봤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민간 재개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롭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새롭게 추진하는 방식, 바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방식,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 하면은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공공 재개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공 재개발 방식의 경우는 그 전에 국토부 장관이었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이런 공급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 재개발 방식을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도형 3080 플러스입니다. 3080 플러스, 말 그대로 서울 안에 30만 가구, 전국적으로 봤을 때 8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을 했을 때 발표를 한 정비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 방식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런 차이점 오늘 짚어보는 시간 정확하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민간하고 공공 방식이 있겠는데 여기 이 부분을 딱 잘라서 이제 이쪽은 공공, 이쪽은 민간 재개발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봤을 때 이 민간 재개발, 그 다음에 신속통합, 소규모 정비 사업 주체를 봤을 때는 다 조합원 방식입니다. 조합원 방식인 반면에 이런 공공 재개발, 이런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LH나 SH가 단독이나 아니면은 조합원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 방식을 이끌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3080 플러스가 공공이 직접 시행한다. 요게 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진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식은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다 관리 처분 방식입니다. 그리고 공공 재개발도 역시 관리 처분 방식인데 여기 공공 주도형 3080 이런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현물 선납 방식이다. 즉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관리처분 방식이 뭔지 살짝 언급을 해드리면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매물, 이런 정비사업이 추진하는 갖고 있는 본인의 자산, 건물, 이거를 감정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맞는 평형대, 평수를 받는 방식이 관리처분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런 현물선납 방식, 바로 수용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건물을 국가에 내 자산을 선납을 해야 된다. 즉 명의를 국가에 줘야 된다. 그래야지 개발이 될 수가 있는 방식이 3080 플러스 개발 방식입니다. 규제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방식의 경우는 민간 재개발은 규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신속통합기획,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투기 방지 대책을 같이 내놓았습니다. 이 투기 방지 대책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권리 산정 기준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도 지금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같은 경우는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이런 관리 처분 이전까지는 본인의 매물을 팔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자체가 구역 지정으로 확 앞당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물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고 사고 싶은 사람도 살 수가 없겠죠. 그만큼 투기 방지 대책을 요번에 오세훈 시장이
내놓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규모 정비 사업의 경우는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겠죠.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요. 공공주도용 3080 플러스의 경우 이런 규제 사항은 권리 산정 기준일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한번 보면은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구역 지정 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간 재개발에 있어서 이런 권리 산정 기준일이 구역 지정 일이다. 근데 이런 신속통합하고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공모 접수 1위 권리 산정 기준 1입니다. 민간 재개발, 그 전에 추진했던 민간 재개발하고는 전혀 다르다. 신속통합기획은 바로 공모 접수일이다.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1차 공모일 9월 23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는 거고요. 소규모 정비 사업은 따로 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처음 추진했던 날짜 작년 9월 21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주도용 3080 플러스 요게 조금 중요합니다. 올해 6월 28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아니라 올해 6월 28일 이후에 거래를 하거나 등기를 치신 분들의 경우는 싹 다 현금 청산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 날짜 6월 28일 이후로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좀 더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 주체, 추진 방식, 규제 사항, 권리 산정 기준일 모두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6월 28일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중요하냐? 바로 현금 청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축이든 신축이든 싹 다 현금 청산입니다. 언제? 바로 6월 28일 이후로 등기를 치신 분들 모두 현금 청산입니다. 예외 조항 같은 경우는 이민을 간다든가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싹 다 현금 청산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재개발, 이런 공공재건축의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지금 작년도 9월 21일 요게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인데 여기서 봤을 때 이번 2차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이 끝나고 나서 바로 공공재개발 2차 공모 접수가 시작이 되죠. 공공재개발 역시 2차 공모 접수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로 정해진다. 1차, 2차, 3차, 4차 권리 산정 기준일이 매년 변경이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 방식이 제가 앞서서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지역 자체에서 공공으로 공모 접수를 들어갑니다. 우리 지역 재개발 시켜주세요 라고 공모를 접수하는 방식이고 공공주도용 3080 플러스는 정부에서 직접 그 지역을 찍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민간 재개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권리 산정 기준일이 공모 접수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 공모 접수일 9월 23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겠죠. 그러면은 2차 내년 하반기 요맘때쯤에 2차 공모가 접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번 2차 공모 접수일이 선거 전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번에 당선이 돼서 이런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 방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재선에 실패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모 접수일이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큰 차이점이 바로 민간재개발, 신속통합, 소규모 정비 사업 요게 바로
사업 기간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사업 방식을 봤을 때 뉴타운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 민간 재개발 아니면은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방식이 있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이 구역 지정까지 2년,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한다라고 하죠. 거의 5년에서 6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토탈 봤을 때 한 8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의 경우 5년입니다.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 하면 가로주택이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는 가구 수가 20에서 30호 가구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사업 추진 단계도 간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5년 안에 아파트가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자체에서도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굉장히 잘 내주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재개발을 노려야 할까요?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민간 재개발을 노려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현금 청산의 우려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민간 재개발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를 하셔서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민간 재개발 안에서도 어떤 정비 사업을 먼저 노려야 할까요? 바로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서울 안에서 125개 지역이 선정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역이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을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현금 청산 우려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바로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을 노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죠. 바로 1차는 이미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차 공모 접수가 들어가는 2차 예정지를 노리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정비사업, 어떤 정비사업을 노려야 되냐?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을 노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을 노려야 되냐? 정부에서 밀어주는 개발 방식입니다. 우선 봤을 때 30%의 장기 전세 주택을 줘야 되죠. 그러면 용적률을 그만큼 올려주죠. 5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대폭 올라간다. 조합 입장에서도 좋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장기 전세 주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좋고, 최고 중요한 점, 역 주변에 아파트를 만든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역에 붙어 있으면은 어떻다? 지가 우상향 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간 재개발에 있어서 마지막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노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나홀로 아파트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별로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정말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1억, 2억으로 투자를 해서 10억 번다고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향후 미래 가치 아니면 입지 이런 거 다 떠나서 소액으로 접근해서 10억 벌 수 있으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사업 속도도 굉장히 빨라. 5년 안에 끝난대. 그렇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주목을 하시면 좋다. 네, 그러면 종합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을 노리셔라. 두 번째,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을 노려라. 마지막 세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노려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런 재개발에 있어서 소액으로 접근을 해서 향후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는 투자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민간 재개발, 공공 재개발 방식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 헷갈려 하셨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헷갈리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2021년도가 지나가고 내년 22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이민년해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